같이 만남을 주선해 주신 여기 원곡 작은 곳 친밀하게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너무 애써주시고, 그래서 참 여기가 아주 소중한 보석 같은 그 장소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언제든지 신청하면 보고 싶은 것은 다 볼 수가 있어서, 아 이제는 뭐 지방시대가 도래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이렇게 서울 번째 들어가면 이렇게 거기가 원래 집성촌이에요. 원시내 집성촌. 첫 번째 집 근처가 저희 할아버지가 사셨던 곳이에요. 지금은 있으니까 공장인가. 그래도 제가 20살 때까지 방학 때마다 여기 멀미 나서 끌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면은 막 멀미 나고 왜 이렇게 나를 자주 데리고 오나 이렇게 했더니, 요즘에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그때 이제 타고 와서 이렇게 멀미를 하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자꾸 데리고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데리고 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어머니랑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그 예전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 은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보시면 뭐라 그러셨냐면, 넌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래요. 보지도 않은 아버지를 딱 보시고 닮았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안 닮았으니까. 그 외할머니 집에 이렇게 차출돼서 가면은, 방학 때마다 가면, 제가 이제 맞이라, 양쪽 집에 맞이에요. 그래서 맞이라 방학 때마다 이렇게 가면은 외할머니가 이렇게 딱 보면, 너는 내 딸 안 닮아서 좋다 막 이러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약간 성향도 좀 다르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직업이 될 줄은 몰랐는데, 진중맞게 가만히 한 곳에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임무를 끝내고,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면 현관문에 이렇게 샌달이나 이런 거 벗으려고 이렇게 내려가면 벌써 할머니가 전화통을 듣고 닭을 시키세요. 치킨.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치킨 실컷 제가 한 마리 다 먹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게. 그리고 이제 여기 친가 쪽에 오면 할머니가 항상 산딸기 같은 거를 가득 이렇게 해서 주시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자식을 많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낳으셨는데, 그래도 이제 그 아버지가 첫 장남이시고 제가 맞으니까 아무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대적해서 같이 밥상에 그 많은 식구 중에 저를 제 동생을 탁 해가지고, 일로 와라. 원혜영이, 혜영이랑 영진이는 내 밥상에서 먹자. 이래가지고 했던 게 생각나요. 저희 할아버지가 원곡 초등학교 그 교편을 잡으셔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거기 관사를 그 공부 잘 가리키는 선생님을 두셨어요. 원곡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관사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이 원재룡이시거든요. 근데 관사를 두셔서 거기 선생님을 딱 두셨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치셨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서울로 많이 가서, 서울대학이나 뭐 이런 데 많이 가서, 저희 아버지도 그 관사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저희 할아버지 제자가 대학 교수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번에 그 시장님이 오셨는데, 뭐 면장님이 뭐 합쳐서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좀 크게 만들자 그랬는데, 시장님이 여기 안 한다고 딱 그러셨는데, 제가 발끈했어요. 약간 여기가 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당시에. 근데 요즘도 뭐 터가 좋은 곳은 뭐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좀 더 시장님이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허벽 선생님이라고 중문과, 연세대 중문과 선생님들도 이제 할아버지 제자라 대만 유학 가시기 전에 인사하러 오셨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최용순과 김흥수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은 수학학회 회장이세요.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 서울에, 저는 지금 50년간 서울에 살다가 3살 때까지 여기서 있었대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니가 무서워서 혜영아 잘 있어? 그럼 응애 그러면 덜 무서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3살까지 여기 있다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서울로 갔다가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다시 여기 오게 된 지 한 6개월, 7개월 돼요. 근데 사실 여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행정하시는 분이 서울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그거 하시더라고요. 터부시하시고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 만사형통이라고 할아버지 이름을 대고 여기 살았다 그러니까 일이 술술술술 풀리면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제 안성이 진짜 소문이 난대구나. 또 서울에서만 들으면, 이제 서울에서 은사님들 보면 안성이라고 그러면, 원 선생, 창호지도 뭐
이렇게 뜯어가는 데가 안성이야, 거기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 딱 오고 나서 되게 일이 안 풀리고 뭐 하나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아, 여기가 우리 원래 고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누군데, 고향 어디 살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할아버지 이름 되면 그냥 이게 슬슬슬슬 풀리고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다가 지금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고향이 좋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신세를 참 많이 졌고, 도서관에. 낯설고, 여기에 매번 방학 때마다 오고, 여기 친척들 다 한데도. 그런데 이제 제 출생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출생주의잖아요. 반출생주의. 근데 출생에 관련돼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좀 쉽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왜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태어났을까? 난 왜 그 수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의 딸로 태어났을까? 다행히 여기 지금 여성분이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남자분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나는 딸로 태어났는가? 어? 이런 문제가 사실상 이 반출생주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 정체성하고 존엄성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어요. 문제는 뭐에서 일어나냐면요. 어떤 사람이 인도 붐바이에 사는 27살짜리 라파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어떻게 소송을 걸었냐면요. 왜 이렇게 험악하고 풍진 세상에 나를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당신들 좋아가지고 왜 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나한테 왜 허락 안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고소를 한 사건이 이 뉴스 페퍼민트라는 이 그 신문에 크게 기고가 되면서 이게 다 주목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는 태아한테 이제 동의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네가 낳겠다고 이제 사실 부모한테가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딱 있을 때 동의를 받고 태어나서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고요. 받을 수 있느냐 안 받을 수 있느냐, 이거 두 가지가 문제 있어요. 철학이라는 거는요, 사실상 어떤 거냐면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데 답을 어디서 구하냐면은 인류 역사가 600만 년 전이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뭐 390만 년 전에 있고, 그 이전부터 문화가 발생되고 농경 사회가 있고 계속 축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류의 지금 지성사에 보면은, 철학에 보면 많은 인간들의 가지각색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가 다 일어났을 때 그게 다 축적이 돼 있어요, 사실. 다 인터뷰식으로 기록이 돼 있고, 역사가들은 사기라는 거를 쓰기도 하고, 저는 이제 불교를 전문적으로 전공했지만 불교 같은 건 경전에 그게 인터뷰 형식으로 다 돼 있어요. 어느 그 성전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다 거기에 인류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게 그게 다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AI를 돌리는데 AI 컴퓨터가 뭘 기반해서 답을 주냐면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은 인류가 쌓아온 그 인문학적인 역사와 문화와 경제, 사회 이런 게 다 입력이 돼서 거기에 맞는 해답을 이렇게 끌어내서 찾아서 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그 AI가 되기도 전에 사실상 오래된 인류가 이 출생에 대해서 사실상 고통이 너무 스러우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딱 태어나면 코베 가는 그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데 코를 베간다는 거 가만히 있어도 내 코를 잡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사기를 당해본지 아는 사람이 없을 거고, 거짓말을 해서 누구한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실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도 참 어려운 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아, 나 이렇게 태어나서 보면 참 힘들다.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 아, 어떤 아이는 그래요. 아, 전쟁 났으면 좋겠다. 내 시험 안 봤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너무 돈 때문에 궁핍하다. 그러면, 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저런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태어났을까? 뭐, 저기, 삼성이나 뭐 이런 재벌가의 아들, 딸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게 이제 세상에서
풍진, 풍파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운 삶이 인간에 있어요. 태어나는 즉시 고통이다. 이건 니체도 말했고, 쇼펜하우도 말했고, 불교에서 부처님도 말했고, 뭐 이제 여러 성인들이 말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반출생주의라는 거, 출생을 반대하는 거, 아싸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허무주의, 니힐리즘에도 관련되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두면 이 화두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데이비드 베네타라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라는 이 책을 사실상 냈죠. 근데 이 전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태어나고자 하는 그 존재한테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세상에 던져놓는 거는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근본 문제예요. 그 사무엘이 했던 것도 그 문제거든요. 근데 미리 말하자면 그 사람의 부모는 변호사였어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부모한테 소송을 걸었을 때 그 사람 편을 대주는 변호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줄 만한 그것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 부모가 변호사니까 그 변호사를 상대해서 고소하기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부모는 사실상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냐면요. 자식을 낳으려고 기를 쓰죠. 옛날에 부모들은 아들 낳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부모들은 이제 옛날 부모들한테 코치를 받아요. 어떻게 받냐. 너무 많이 낳으면 너 고생하니까 딸한테도 많이 그러죠. 고생하니까. 아들한테도 요즘 그렇게 말해요. 하나, 둘만 낳아. 뭐 아들만 하나 낳아. 뭐 아들, 딸 둘만 낳아. 이렇게 이제 코치를 해주시죠.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키우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안 거죠. 그런데 부모한테 그 동의를 구하기 전에 부모는 자식을 낳고 싶어서 너무너무 애를 써요. 물론 사랑해서 그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자식을 진짜 낳으려고 애쓰는 부모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동의를 자식한테 구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게 문제죠. 윤리적인 문제. 근데 답을 제가 말하자면요. 우리가 왜 나는 저런 엄마한테 낳았을까 그러면서 엄마나 아버지한테 혹시 여러분 빡치는다 그러나요? 이렇게 왜 나를 낳았어? 왜 이렇게 키우려면 왜 나를 낳았어?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낳았어?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직접 원망해본 말은 없더라도 속으로 아이 왜 날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왜 언니만 예뻐하고 난 둘째라 왜 그러나? 난 왜 막내라 그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어머니한테나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해답을 말하자면요. 결정을 누가 했냐면요. 자기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근거를 제가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렇게 되면 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달렸냐면은 본인한테 달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전혀 상관없어요. 괜히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저걸 책임져야지 하면서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먹을 거 먹고 뭐 해주는데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전 부모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낳아놓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을 거 이렇게 자기가 먹고 하는 건 타고 태어나는 건 자기 몫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 말이 어쩌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덕적 입장.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존재하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도덕적 입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게 그한테 물어볼 수도 없지 않느냐. 뭐 배를 갈라서 야, 너 태어날래? 안 태어날래? 그러고 아니요, 나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다시 배를 꼬매냐? 그리고 없애냐? 지우냐?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로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이성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문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인생이 고통이라는 게 문제고 고통에 따라서 일상성이 험악하게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상 인류가 전체적으로 다 공감해요.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이 있다는 거. 죽을 때도 고통이 있고 태어날 때도 고통이 있고 물론 태어날 때 고통은 우리가 다 쌍그리 잊어버렸죠. 기억도 안 나지만 이제 죽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그 고통을 한 번씩 이게 삶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면서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모든 게 다 스크린처럼 탁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과 사는 고통이 연결되어 있는데, 존엄이란 말을 제가 이제 조금 먼저 해볼게요. 존엄이란 말. 이 존엄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디그너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존엄, 누구한테 존엄하냐? 그러면 임금님한테 존엄하느냐? 아니에요. 존경하느냐? 존경과 존엄은 또 달라요. 존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인간으로서 태어나면 그 자체로서 존엄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먼저 태어났으면 그 애한테, 여러분의 자식들이 있거나 뭐 이제 보면 조카나 뭐 이렇게 애기들이 딱 태어났을 때 보면 그 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개똥벌레도 치워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울면은 이렇게 해주고 추우면은 안아주고 하죠. 걔가 뭘 바라지도 않고 걔한테서 뭘 저기 받아낼 수도 없어요. 얘를 잘 키워서 내가 이 다음에 호강해야지 이런 생각 조금도 없이 그냥 너무 가냘프고 나약하고 어린 존재고 내가 안 보호해주고 내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그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이 있고 무한한 그 애정이 있고 그러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참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 뱃속으로 나와서 아니면은 이제 내 조카라는 거기에 대해서 얘가 아무 나약하고 힘 고개도 처음에 태어나면 목도 막 가누지 못하잖아. 그럴 때 그냥 받치면서 뭐 다 해주죠. 멀리서도 소리를 듣고 응애하면 벌써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기저귀를 막 뒤져보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걔한테서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게 바로 존엄이에요. 디그너티. 존엄이라는 게 그래요.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내팽개쳐서 이렇게 동물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 뭐 똥 싸죠. 똥 싸는 것좀 죽을 때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애기 똥은 괜찮은데 죽은 사람 똥은 다 늙어 빠지고 막 이런 아픈 사람 똥은 더럽냐. 그게 아니고 똑같이 아이였을 때랑 똑같이 닦아주고 아무 힘 없고 나약하고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왜냐면 그때는 더 인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팔팔하게 막 산도 뛰어오려고 했는데 죽기 전에 보니까 이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한 번쯤 죽을 때쯤 되면 뭐 실수도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창피하고 그런데 누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닦아주지 않고 막 더럽게 냄새나고 있으면 이게 인간이라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그 태도와 사랑을 가지고 깨끗이 닦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렇게 좀 몸도 좀 이렇게 케어해주고 시트도 좀 갈아주고 왜? 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존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존엄이란 말을 잘못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어요. 지위가 높거나 뭐 교수거나 총장이거나 뭐 시장이거나 아니면 뭐 권력자거나 돈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아부하려고 그 사람은 그 자체 인간으로서 목적으로서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수단으로서 당해요. 아,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승진을 하겠지. 아,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뭐 돈을 좀 월급을 좀 많이 받겠지. 아,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뭐 이익이 있겠지. 이런 걸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거죠.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자체로 목적으로서 디그너티, 존엄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게 인간의 삶에서 고통을 야기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고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그 유명한 칸트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낫고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말을 왜 하나 하면은 이 칸트가 말하는 존엄성 때문에 그래요. 존엄성. 근데 사람은 살면서 태어날 때는 존엄성을 많이 이렇게 겪어요. 존엄한 아이를 막 케어하는데 물론 요즘에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이를 막 그냥 버리기도 해요. 베이비 박스에다 넣기도 하고. 아니면 베이비 박스에다 넣는 건 그나마 나아요. 베이비 박스는 이제 부모가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일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베이비 박스에 넣어서 다른 사람이 좀 대신 키워줬으면 하면 이제 베이비 박스에 넣는데 요즘은 어떻게 뭐 냉장고에 넣고 죽이던가 뭐 쓰레기통에 넣고 버리던가 뭐 아이를 막 그렇게 하죠. 그 존엄과 거의 관계가 멀죠. 근데 이 존엄에 관련돼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태어났을 때의 존엄에 대해서 얘기해서 알고요.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고, 죽을 때 존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존엄은요, 살아있을 때 존엄하게 사람을 상대를 대해야 되는데, 이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사람을 벌써 봐도, 아, 내가 이걸 하나 줬으니 쟤한테 2개를 받아야 될 텐데,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이렇게 출세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내 토끼 같은 마누라랑, 여우 같은 마누라랑 토끼 같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아, 내가 좀 이렇게 잘 사바 해서 저 사람을 수단으로서 내가 잘 이익이 되게 챙겨야 될 텐데. 이러면서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 존엄하게 사람을 대하는 게 어느덧 멀어지기 때문에 존엄한 삶이 또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인간은 존엄하게 태어났다, 뭐 이러면서 1조에 그게 있어요. 세계 인권, 인권 권리 대장전에도 그 1조가 그거예요. 인간은 존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존엄한 권리나 의무나 책임이 있다. 이게 바로 1조에 있어요. 근데 이 존엄이란 말을 사람들은 존경이나 존중, 무슨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해주는 거, 또는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에서 한테 대해주는 뭐 존경심, 이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존엄한 그 카테고리, 그 인격을, 펄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펄스는 이제 사람이란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격이란 말도 있고 이 디그너티란 말도 있죠. 근데 이 존엄이 사실 뭐랑 많이 관계가 있냐면요, 정체성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이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이 옆에 프란시스코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된 너무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은 일본 사람인데요. 집안이 굉장히 좋으세요. 뭐 엄마도 무슨 대학의 총장이었나 뭐 이러면 학자인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의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좀 버전해서. 근데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거죠. 근데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일본의 학자이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좌파와 우파를 이 책 안에 얘기를 했어요. 좌파들은 이민 정책을 받고 나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게 이제 좌파 정치의 그 꽃이고,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 널리 퍼져서 좌파들은 지금 그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고, 우파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네 사람들의 전통이나 옛날 거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백인, 40, 50대 남성, 그 다음에 중산층, 그게 주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그 우파 쪽에서 있는 주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거기서 정확한 지점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사회를 보면은 많은 이민자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대요. 아이덴티티.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많은 이민자들이 들끓어서 거기는 완전히 잡탕이잖아요. 인종의 완전히 용광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아, 너는 멕시코계, 아, 너는 일본계, 너는 중국계 하면서 미국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원래 너는 그 중국 사람이었고, 너는 뭐 사우디 사람이었고, 너는 뭐 멕시칸이고 뭐 라틴계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후쿠야마가 뭘 얘기하냐면, 아이덴티라는 거는 정체성에 관련돼서 잘못된 개념이다. 그러면서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그 근간이 흔들린다. 흔들고 있다. 똑같은 인간인데 인종으로 나누지, 민족으로 나누지, 나라별로 나누지, 그다음에 여자, 남자로 나누지, 늙은 사람 또 차별하지, 어린 사람 차별하지, 여자라고 차별하지, 말 못한다고, 영어 잘 못한다고 차별하지, 하면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도 다시 자기 나라로 오는 거는 말에 대해서 자유나 이렇게 정체성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오래 살고 40년, 50년, 2세대, 3세대가 살아도 나의 정체성이 뭔가, 특히 혼혈계, 아버지가 미국이거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뭐 아프리카계나 뭐 인도계나 뭐 한국계나,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이제 흔들리면서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쪽 한국인가 인도인가 라틴계인가 이러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그 미국 사회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그러면서 꼭 꼬집은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왜 그 존엄성과 아이덴티티가 왜 밀접하게 관계가 있냐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재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아, 너 이쪽 사람이니까 안 돼. 너 이쪽 사람이니까 안 돼. 이러면서 고통을 주고 재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게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 정체성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그 누구의 그 뿌리를, 근간을 찾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곳에 머물러서 그 공동체에 있으면 그게 바로 정체성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라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존엄성이라는 것은 이 정체성에 대한 뿌리를 다시 재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성 원곡에 있는 많은 이민자들, 노동자들, 그다음에 저같이 왔다 간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 아니래도 지금 평택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도 여기 같이 모였으면 이 같은 안성과 또 평택은 또 같은 거의 생활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거기엔 뭐가 있냐면 디그너티, 존엄성이 있는 거.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수단화하지 않고 목적으로서 대우하는 거. 그게 이 삶을 사는데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키포인트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이 말을 제가 왜 했냐면 이게